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지각 변동이 진행 중인 국제 금융 시장이라는 주제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황을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게 당장 파국이더라도 해도 이상하지 않은 한국 이렇게 이제 좀 잡았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은행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잡았는데요. 국제 금융시장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지금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가장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은요. 안전자산이 실종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안전자산.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교과서 쪽으로는요,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 혹은 금융의 충격이 왔을 때, 가치의 이 손실이 최소화되어지는 이러한 자산들을 되게 이제 의미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충격이 오거나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게 되면 되게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다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시키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움직임을 관찰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러니까 세계의 가장 최고의 안전자산 하게 되면은 달러, 그다음에 사실 달러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미 국채지요. 이 안전자산의 실종, 되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은행 시스템의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안전자산이 실종되어지면서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 위기가 3월 10일 전으로 해가지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면서 은행 위기가 한번 회오리 치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그러니까 진정 기미를 보였잖아요. 진정 기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4월 4일자 기사인데요. 마크 헐버트라는 사람은 이제 마켓워치의 이제 그러니까 칼럼니스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제가 그냥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픽업을 한 겁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실리콘밸리의 은행 실패는 뱅킹 크라이스, 은행 위기의 그러니까 끝이 아니다. 결국 끝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역사가 말하기를 실리콘밸리 뱅크의 이 파산은 은행 위기니까는 아마 시작일 것이다.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3월달 지나면서 우리가 은행 위기가 진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 이거죠. 은행 위기는 그러니까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월가의 황제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JP 모간의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몬이죠. 저는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너무, 이 월가 금융자본가의 냄새가 풀풀 나는 냄새 나는 사람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간 이 월가의 저 입장을 반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이미 다이어먼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금융지주회사의 되게 CEO들이라고 한다면은, 주요 주주들이나 고객들한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러니까는 그 서한을 보내죠. 서한을 보내가지고 상황 진단,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되게 설명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돌아가면서들 하고 있던데 제이미 다이몬이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건 4월 4일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사화됐던 건데 은행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Is not over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뭐냐면 수년간의 어쨌든 이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수년 동안 이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빨간 박스로 해놓은 거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중에 일어났던 거하고는 다르다. 2008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2008년 위기하고는 다르다. 2023년 위기는요. 그걸 제가 뭐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대규모 손실을 수반하는 위기는 결코 그러니까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반복되지 않는다. 왜? 인간은 그렇게 멍청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것은 인재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기라는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치유책도 사회 속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요. 이거 이제 3월 30일 조금 더 앞에 기사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문제다. 유럽 은행 시스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크레딧 스위스가 사실상 파산을 해가지고 UBS한테 이제 인수를 당했잖아요. UBS가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은행 위기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리가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유럽의 은행 시스템은,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문제다. 이제 이런 이제니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요 얘기는, 글쎄요. 저는 좀 이제 그러니까 이 뱅킹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유럽의 그러니까는 은행 시스템이 특별하게 그러니까는 미국보다 더 취약하다거나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은행 시스템, 뱅킹 시스템의 위기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 동의합니다. 단순한 어떤 하나니까는 문제 있는 은행들의 위기가 아니라 은행 시스템, 은행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위기라는 점에서 2008년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가 금융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가 셧다운 시켰듯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났듯이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시스템의 어떤 문제를 사실 부상시켰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3월 3일부터요. 일주일 간격으로 쭉 미국의 주요 은행들, 대표 은행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주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맨 왼쪽에 JP 모건부터 해서 맨 끝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은행주의 주가가 그러니까는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은 주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은행주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은행의 어떤 하나의 그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JP 모건 같은 경우가 한 달 만에 한 1% 정도가 하락했고요. 많이 하락한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20% 정도 가깝게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백은 TV 게시판에도 한번 올려있었지만은 미국의 최대 그러니까 증권회사인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36% 정도가 36% 이상의 주가가 빠진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입니다. 3월 3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대표 은행들과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지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기간에 이제 미국 대표 기술주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정도 소개했지만은 대부분이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3월 초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주가들이 올랐잖아요. 그런 점에서 은행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은행의 그러니까 위기가 지금 그러니까 결코 이게 그 해결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중간중간에 따스한 물을 마시면서 좀 하는 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또 목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건 아니라 가지고요. 하다 보니까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앞에 주제의 순서는요. 2023년 은행 위기의 성격을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제대로 소개 안 한 것은 뭐냐면은 금리 인상 시점. 지난해 2022년 3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연준의 물가 목표는 그로부터 1년 전부터 그러니까 물가 목표치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를 외면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치렀던 비용들 이런 건 무엇인가?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지금 연준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포함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 은행 시스템 위기가 어떤 의미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결론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 국채가 안전자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 교과서에서요, 경영학 교과서에서 우리가 되게 이제 혹은 재무론 혹은 투자론에서 얘기할 때 안전자산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금융상품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리스크가 없는 금융상품은 없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은요. 예? 어떤 금융상품이 리스크가 더 큰가? 이걸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돈을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평가할 때 우리가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데, 상대적인 평가를 할 때 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가장 리스크가 작은 자산, 가장 작은 자산,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그 안전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는 위험성이 더 크냐, 리스크가 크냐, 이렇게 되게 우리가 평가를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자산이 바로 이제 안전자산이 되겠고, 그 기준이 되는 자산이 달러와 미 국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은행위기에서 드러난 것은 미 국채가 더 이상은 이제 안전자산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그 이유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그 경제학을 처음 이제 접하는 학생이나 경제학을 처음 이제 입문하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제일 처음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다,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먼저 돈에 대한 이해, 돈이란 무엇인지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그러니까 삶의 목표로 삼지는 않지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이 돈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의 가격을 이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학생들한테 그 이해를 시킵니다. 이해를 시키는데, 돈이란 무엇인가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 소개하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화지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통화지표요. 통화지표가 경제학이나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스쿨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한 개념이지만은 일반인들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통화지표라는 것은 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돈 하게 되면 그 돈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로 한다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라든가, 그다음에 동전이라든가 이 소위 말해서 현금들이죠. 현금, 이게 돈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통화지표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돈은 그러니까 그 이상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니까는 발행한 현금들이요. 현금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본원통화. 우리가 노테이션으로는 기호로는 M0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통화의 근원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것만이 돈인가?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뭐냐면은 현금으로 안 갖고 있죠. 내 돈을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되게 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은행에 계좌 하나 이상은 다들 갖고 있잖아요. 예금 통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해서 보통 예금 통장이죠. 보통 예금 통장이라는 것은 항상 돈을 내가 넣고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이죠. 내가 예금 계좌에 돈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anytime 내가 필요할 때요. 우리가 ATM 기기에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바일 기기로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계좌들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전문적으로는 요구불 예금이라 하죠. 요구불 예금이요. disposable deposit,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금이라 이거죠. 고객이 요구를 하게 되면 은행은 항상 지불을 해야 되는,
지불을 하는 그러한 예금을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 요구불 예금이요. 이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객들이 그러니까는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예금 종류는 수시 입출식 예금도 있죠. 좀 이제 수익도 조금 약간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은 아니지만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은행에 들어가 있지만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게 요구불 예금이죠.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M1입니다. 즉 M1은 M0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예요. 근데 그 알파가 바로 뭐냐면 요구불 예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언제든지 그러니까는 고객이 자기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그 돈이 포함된 겁니다. 현금에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현금 100% 현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현금에 가까운 거죠. 한 99.9%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통화지표 M1에다가 포함시킵니다.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돈이다, 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M1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있어서 통화 지표가 M2입니다. M2는 M1, 그러니까 M1을 앞에서 뭐라 했었습니까요? 현금 통화 플러스 요구불 예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금을 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더 더한 거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금할 수 있는 예금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요? 우리가 뭐 정기 예금이라든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 예금을 든다거나 적금을 든다거나 이런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가 묻어두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인출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인출을 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은행과 계약을 맺은 이자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약 기간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만큼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요구불 예금과 달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2년 미만 그 예금 상품 중에서 2년 미만짜리 금융 상품 중에서 만기가 2년 미만인 것들은 바로 요 베타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M1에 포함되었던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고, M2에 속하는 베타는 뭐냐면은 조금 현금화하기가 주저되는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은 은행에다가 혹은 금융 상품에다가 예치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2년 미만, 2년이 안 되는 그러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묻혀 있는 금융 상품으로 묻혀 있는 그러한 것들이 베타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통화지표의 기호가 조금 바뀝니다. L이라는 통화지표로요. 앞에서 M0, M1, M2일 때는 머니의 약자로 M이지요. 통화의 약자로요. 근데 L로 바뀝니다. L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유동성이요. 리퀴더티 영어로요. 네? 리퀴더티요. 그때 그 L입니다. L인데 유동성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이걸 M3라고 했었어요. M3라고 썼는데 그때도 유동성이라고 부르면서도 M3로 썼었는데 이걸 L로 바꿨습니다. L로 바꿨는데 이건 뭐냐면 M2에다가 뭘 더 추가한 거냐면요. 2년 이상이 되는 2년이 넘는 그러니까 금융상품들을 추가한 겁니다. 이 L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LF가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범주가 L인데요. LF는 뭐냐면은 금융회사들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들입니다. 금융회사에서만 취급하는 금융상품들만을 포함시킨 거예요.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고객 입장 속에서 자기의 자산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여러 자산의 형태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채나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은행채권이나 고객이 투자할 때 차별성이 존재합니까? 적어도 안전도 면에 있어서는 뭐 신한은행이 망할 염려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고객은 뭐냐면 누가 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수익률이 높으냐? 삼성전자의 회사채가 수익률이 높으냐?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신한은행 채권이 더 수익률이 높으냐, 이거 가지고 되게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공급한 금융상품이라고 더 선호하는 법은 없잖아요. 즉 뭐냐면 시중의 돈들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만 배분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중의 시중의 그 돈의 그 규모를 파악하려면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들, 삼성전자는 금융회사 아니잖아요. 비금융 기업이잖아요. 혹은 심지어 뭐냐면 정부 같은 공공기관들, 정부가 발행한 국채, 정부도 그러니까 정부는 기업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채하고 신한은행 채권하고 안전도 면에서는 국채가 사실은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안전도도 높은데 수익률은 비슷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국채를 선호하겠죠. 그렇죠? 고객은요. 그런 점에서 시중의 돈들은 그러니까는 금융회사에서 다루는 금융상품 말고도 비금융 기업이나 심지어는 정부 같은 공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들에다가도 많은 돈들이 글로 배분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외하게 되면은 제대로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의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지 않느냐 해가지고 도입한 것이 L입니다. 그러니까 LF는 뭐냐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거라면요. L은 뭐냐면은 그 LF에다가 플러스 뭐냐면은 비금융기업이나 정부 같은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들을 추가한 겁니다. 이게 보게 되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통화지표를 파악할 때 은행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린다면요. 우리가 그 21세기 이전 2000년 이전까지는요. 통화지표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바꾼 적이 없었는데 2000년 이후에 통화지표를 두 차례나 바꿨어요. 두 차례나 바꿨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에 바꿀 때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인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하나의 자료인데 과거에는요 소위 말해서 통화량이라는 우리가 통계를 집계 할 때는 M2를 그러니까 기준으로 되게 합니다. 총 통화량을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 M1이나 M2에 들어가는 금융상품들은요 다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금융상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간과 관계없이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요? M2에 들어가는 것은 2년 미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2002년 이전에는 M2에 들어가는 것은 2년이 넘어도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면 M2에 들어갔었고요. 예? 2년이 안 되더라도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면은 M3에 속했었습니다. M3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통화 시스템이 그러니까 구성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이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의 합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은행의 텃세입니다. 사실은요. 텃세인데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MMF 같은 혹은 우리가 현금 자산 관리 계좌 같은 CMA 같은 이런 데다가 갖고 있으나 은행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 입출식 예금을 갖고 있으나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런데 은행 상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뒤로 밀려내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시중에 그러니까 통화량을 파악하는 데 속에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개편을 하면서 은행 비은행 구분을 없애고요. 기간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기간이 2년 미만이냐 2년이 넘느냐에 따라서 2년 안 되는 건 M2, 2년이 넘는 건 M3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2002년도에요. 이게 2002년도에 통화체계의 개편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은행의 텃세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은행의 텃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통화지표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화지표는 2006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한 겁니다. 2006년부터요. 여기에 바로 뭐냐면은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유동성 지표인 L이 추가가 된 겁니다.
L이 추가됐어요. 이 L은 아까 뭐라 했었습니까요? 그 전에는 뭐냐면 금융회사들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들만 가지고 통화 지표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회사채,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이것도 그러니까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금융상품들에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는 추가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비금융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자산유동화증권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이요. 사실 자산유동화증권이 등장한 것은요, 1980년대 초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나 이게 통화지표에 편입됐다는 것도 얼마나 현실과 제도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유동화증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MBS입니다. MBS예요. 우리가 소위 주택담보채권이라고 그러죠. 주택담보대출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채권인 MBS예요. MBS가 자산유동화증권의 대표적인 것이죠. 심지어는 뭐냐면 증권을 어음 형태로 발행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ABCP라고 그러죠. ABCP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는 거죠. 자금 조달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는 거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음을 발행을 하는 이런 거죠. 하는 건데 이 자산유동화증권이 핵심인 거고요. 광유 유동성에서요.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국채라든가 공공기관의 채권입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바로 뭐냐면 이 자산유동화증권이 사고를 친 겁니다. 자산유동화증권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인 거라면요. 지금 2023년 은행위기 위해서는요. 바로 국채라든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L, 광유의 유동성 통화지표를 이해를 하시게 되게 되면은 21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와 2023년의 은행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통화지표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통화지표라는 게 결국은 금융상품들이잖아요. 금융상품들입니다. 현금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상품이잖아요. 내가 자산을 갖고 있을 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요.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상대적으로 안전하지요. 안전하지만 수익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안전한 상품을 찾게 되고 수익을 찾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개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채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고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배분을 하듯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을 제가 중심으로 금융상품이 바로 통화지표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금융상품이라는 건 뭡니까요? 우리가 상품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구하려면 시장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요. 거기서 그 상품을 공급해주는 사람과 서로가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자산을 관리하는 데 속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 자산을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나한테 바람직할까, 이익이 될까, 이것들을 고민들을 할 게 아닙니까? 대개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는 자기의 자산을 그러니까 구성할 때 제일 처음 보는 게 뭡니까요? 제일 처음 보는 것은 안전성 같은 걸 보죠. 안전성. 어떤 사람은 이제 수익성을 더 먼저 보기도 하고요. 즉, 안전성과 수익성을 굉장히 중심에 놓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는 것이 뭐냐면은 유동성이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화하기 쉬우냐,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과 안전성과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모든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는 재구성합니다. 재구성하지요. 그렇죠?
유동성이 높은 상품으로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유사시에 내가 현금이 필요한데 자산을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러니까 쉽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현금화하기 어렵게 되다 보면은 자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금융상품들은 다양한 금융상품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금융상품이 바로 뭡니까요? 돈을 그러니까는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재산을 그러니까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금융상품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통화지표에서 이렇게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금융시장에서는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끊임없이 기업들은 개발을 하듯이 금융산업의 종사자들은 그러니까는 고객들이 원하는 찾는 그러한 금융상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이해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상품을 담고 있는 통화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23년 은행위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의의 유동성, 맨 끝에 있는 광의의 유동성에서 우리가 한 축은 자산유동화증권,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증권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채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이게 2023년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지표를 꺼낸 겁니다. 통화지표를 꺼낸 거예요. 자,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제가 몇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은행을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놀이 하는 사업체잖아요. 돈놀이 하는 사업체인데 그 남의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기업하고는 좀 상대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은행의 자산의 대부분은 부채입니다. 그 부채의 형태는 예금이라든가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금이나 차입금 형태로. 그러니까 고객이 맡긴 예금이나 아니면 은행이 그러니까는 외부로부터 차입한 거, 채권을 발행해서 차입을 하던 어쨌든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걸 가지고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현금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대출을 하는 것이잖아요. 은행의 전통적인 하나의 이 사업 방식이라는 것이요.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요. 그런데 우리가 자산유동화증권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 과거에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요,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은행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객의 예금을 유치하는 거였었어요. 고객의 예금을 유치하는 거였었습니다. 예금을 유치를 해야지만이 돈놀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은행이요. 그래서 고객의 예금을 유치하는 거였었는데 요즘은 은행들이 막 발벗고 나서서 고객 예금 유치하려고 안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고객의 예금 말고도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우리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과거에는 고객이 예금을 유치했을 때 그 돈을 예를 들면 현금 10억 원이 그러니까 예금을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미스터 김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 대출금을 그러니까는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은행에는 그러니까는 고객의 예금 10억 원이 그러니까는 다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예금이 들어올 때까지 새로운 예금이 또 유치해가지고 또 대출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자산유동화증권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자, 이 고객한테 대출한 10억 원은 이건 뭡니까요?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회수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새로운 고객의 예금을 유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산유동화증권이 개발되어지면서 이 고객한테 자기가 받을 권리, 즉 채권이지요. 10억 원을 빌려줬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이 채무적인 권리, 이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자 이거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걸 시장에 갖다가 팔게 되면은 현금을 10억 원을 그러니까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금 10억 원을요.
즉 뭐냐면은 고객한테 대출된 대출금은 이게 현금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현금화가 될 수 없는 자산이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증권으로, 즉 채권이라는 증권으로 바꿈으로써 뭐냐면은 이거를 현금화 시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은 자산 유동화 증권 ABS라는 것은 이때 이 자산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낮거나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현금화시키는 하나의 방식을 하나에 이렇게 제공해 준 겁니다. 제공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산담보증권입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인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통화집에서 얘기했던 자산 유동화 증권이 80년대 이게 개발되면서요. 금융에 있어서 대단한 혁신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왜? 은행으로 하여금 그러니까는 자신이 그러니까 고객의 예금은 대개가 경제 성장과 비례해 가지고 대개 고객의 예금도 그러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고객의 개인이나 기업의 손을 거쳐가지고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예금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돈을 가지고 예금을 가지고 은행은 돈놀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객의 예금이 그러니까는 유치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뭐냐면은 채권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현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중앙은행의 통화량 공급에 굉장히 우리가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이게 이제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에 있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독점적인 권한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이 나오면서. 그리고 은행은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돈 공급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시장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은행이 굉장히 이 돈놀이 하는 데 속에서 제약 조건이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 혁신이라고, 이노베이션이라고 평가를 했었고, 대단한 금융 역사 속에서 하나의 대단한 금융 상품으로 이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을 얘기를 합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은 뭐냐면은 대출을 그만큼 그러니까는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고객의 예금이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더라도 시장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대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은행이 대출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은행의 자산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이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반대편에서는 그 사회의 채무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성장과 사회의 채무화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을 합니다. 앞뒷면을 구성을 해요. 특히 뭐냐면은 은행이 어느 쪽으로 돈을 주로 그러니까 많이 대출을 했냐면은 80년대 이후에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많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고 있으면은 대출이 안전하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그러니까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고객들한테 다 대출이 나갔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합니다. 대출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은행은 더 이상 그러면 돈놀이를 그만둬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원이라면은 끊임없이 은행의 성장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자, 대출 자격 조건이 있는, 소위 적격 대출이라고 그러죠. 자격 있는 사람한테는 다 대출이 나갔어. 그러면 더 이상 그러면 은행은 그러면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죠. 끊임없이 은행은 성장을 해야 되고요. 성장을 하는데 기여를 해야지만이 은행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은행원은 그러니까는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은행이 성장해서 관심을 가졌던 건 어떤 분야겠어요? 대출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 있을 게 아닙니까? 소위 부적격 대출자들이죠. 부적격 대출자. 즉 뭐냐면 은행은 아무한테나 다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 뭐냐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보잖아요. 대출금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중요한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적격 대출, 부적격 대출로 나누지요. 대개 우리가 그 기준은 뭘 가지고 갑니까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상환 능력이 있느냐잖아요. 상환 능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직업이, 일자리가 결국은 중요한 기준이 될 게 아닙니까? 즉 직업과 소득이 기준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적격 대출자가 있을 것이고 부적격 대출자가 있을 게 아닙니까? 미국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부적격 대출자가 바로 뭐냐? 서브프라임 신용등급입니다. 이 프라임, 서브프라임은 신용등급을 표현하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점수로도 이렇게 신용등급을 매기지만은 커다란 범주로 나눌 때 프라임 등급, 맨 밑에가 서브프라임 등급, 중간이 알트-A, 프라임도 아니고 서브프라임도 아닌 걸 알트-A, 그러니까 neither prime nor subprime으로 해가지고요. 이 세 등급으로 커다랗게 나눌 때 이 알트-A까지는 소위 적격 대출자에 있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서브프라임은 전통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일자리나 소득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 대출에서 제외가 됐던 대상들이죠.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금융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바로 뭐예요? 주택담보대출금이잖아요. 영어 표현이잖아요. 모기지라는 것이요. 지금 뭐냐면 신용등급이 서브프라임 등급한테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지금 뭐냐면 전통적으로 부적격자, 대출 부적격자들한테 대출을 그러니까는 확장시킨 거예요. 왜? 돈놀이 하기 위해서요. 은행은 끄짐없이 뭐냐면은 이 대출을 해야지만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은행이 그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물론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들어갑니다.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에서 특히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신용등급들한테도 이 주택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정책적인 그러니까는 지원이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입장 속에서는 이런 서브프라임 등급한테 그러니까 대출금을 내줬을 때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즉 서브프라임 신용등급자한테 20만 달러를 빌려주더라도 그걸로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25만 달러가 되게 되면은 은행 입장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더라도 저 주택을 그러니까는 담보로 잡았으니까는 그것을 처분하게 되면 20만 달러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거니까요. 주택 가격이 오르는 동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위험한 사람한테 신용등급이 그러니까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준 다음에 은행은 그걸 가지고 종래하던 방식으로 MBS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채권을 발행을 해요. MBS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MBS는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온 게 제가 몇 차례 보여드린 거지만은 이 서브프라임 신용 등급에 있는 사람에게 20만 달러짜리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MBS라는 채권을 그러니까는 발행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서브프라임 등급의 신용 등급자에게 나간 대출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출금에 그러니까는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만든 채권의 위험성도 리스크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채권은 시장에다가 내다 놓으면은요 안 팔립니다. 왜?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팔리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왜 빌려줬겠느냐? 그걸 팔릴 수도 없는 채권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 그러는데
은행원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안 팔리는 채권도 팔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안 팔리는 채권을 팔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즉 위험한 채권을 리스크가 큰 채권을 그러니까는 고객한테 팔리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위험성이 높은 채권을, 위험성이 높은 MBS를 위험성이 그러니까 낮은 채권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공학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그러니까는 일부 결합시켜가지고 그래서 만든 상품이 바로 CDO라는 상품이죠. CDO, 부채담보증권이라고. 이것도 결국은 ABS인 거예요. 자산유동화증권인 겁니다. MBS든 CDO든 간에 다 자산담보증권들인 거죠. 자산담보증권이 이렇게 진화를 했었습니다. 진화를 했어요. 그 CDO를 만드는 건 제가 몇 차례 과거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팔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험도를 그러니까 낮추는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개발을 했는데 이때도 이걸 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이런 상품에 대해서 규제도 받지 않도록 부시 행정부에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됐죠. 마지막 해예요.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규제도 사각지대에 있었고 이런 상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이 CDO라는 상품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이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그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담보로 해서 만든 채권인 MBS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특히 뭐냐면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신용등급에게 나간 대출금으로 만든 MBS의 가치 하락이 폭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로 섞어서 만든 CDO의 가치도 하락을 하게 되고 그 CDO라는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발행한 CP, 어음도 그러니까는 가치가 폭락하고 CP가 폭락하니까는 CP를 주로 투자 대상으로 삼는 MMF, 머니마켓 펀드들도 붕괴되게 되고 CP가 붕괴되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단기 자금 조달이 붕괴돼 버리고 온통 미국에 있는 금융시장이 다 붕괴돼 버린 겁니다. 2008년도 말에 다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거를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모든 금융상품 시장에 다 개입을 한 거죠. 개입을 해서 그걸 사들인 거죠. 사들여가지고 그 시장을 다시 복원시킨 겁니다. 복원시키는데 몇 년 걸린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입니다. 미국 통화정책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던 양적 완화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는 바로 뭐냐면은 일종의 일부 사람들은 지금도 CDO라는 상품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처럼 그런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험성이 높은 채권을 위험성이 낮은 채권으로 둔갑시키면서도 뭔가 찜찜하다 보니까는 신용파산 수합이라고 즉 뭐냐면 CDS라는 저희 금융상품에 대한 보험상품이죠. 보험상품을 또 매입하면서까지 많은 금융회사들이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회사들이 그런 짓까지 하면서 고객한테는 CDO를 팔고 그랬죠. 투자라고 권유를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엄청난 벌금도 맞고 그랬죠. 그래서 이 CDS라는 금융상품도 엄청나게 발행됐죠. 엄청난 규모로 뒷받침돼서 발행됐죠. 그걸 대표적으로 발행한 게 우리가 보험회사를 알고 있는 AIG죠. AIG가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됐고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죠. 왜? AIG의 파산을 구제하지 않으면은 AIG가 발행한 이 보험 상품인 CDO에 대한 보험 상품이 이게 뒷받침이 안 되게 되면은 그 CDO를 투자했었던 지구상에 있는 주요 금융회사들이 다 파산하게 생겼으니까요. 네? 다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AIG를 구제를 했지요. 미국 정부가요. 행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했어요. 납세자의 세금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결국 2008년도에는요.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금융상품이 사고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이 진화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자산유동화증권이 진화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첫째는. 둘째는 뭐냐면은 그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위험성이 높은 채권을 위험성이 낮은 채권으로 둔갑시키는, 예? 둔갑시키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것이 사고의 원천이었던 거죠. 사고의 원천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 2008년은 바로 자산 유동화 증권이 사고를 친 거고, 부적격 대출로 확장시키고, 그리고 그 부적격 대출금으로 만든 채권,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은 채권을 판매 가능한 채권으로 다시 둔갑시키면서 하다 보니까는 당시의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게 드러났던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 위험성이 높은 증권을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위험성이 낮은 채권을 둔갑시키다 보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을 게 아닙니까? 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나갈 때는 대출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CDO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는 장부상의 수익률, 실현되지 않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수익을 가지고 막 돈잔치를 벌였죠. 월가 종사자들이요. 돈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미실현 이익을 가지고요. 네? 엄청 돈잔치를 벌였던 거죠. 네? 그게 이제 금융위기의 하나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죠.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가 금융위기가 본격화됐던 연도잖아요. 2008년 가을이요. 그리고 지난해까지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 보게 되면 파란색 막대기 그래프는요. 문제은행들이요. 문제은행들의 그러니까 자산 규모입니다. 자산 규모. 그건 오른쪽의 수치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단위가 그러니까 이게 뭐 10억 달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뭐냐면 문제은행의 숫자입니다. 개수죠. 문제은행의 개수. 보시게 되면은 이 선으로 된 거예요. 실선으로 된 게 개수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최대로 그러니까 문제은행의 개수가 한 888개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은행의 자산 규모가 4,300억 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금융위기 당시에는요. 근데 지난해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문제은행의 숫자도 한 170개 정도. 그렇죠? 지난해 4분기에는 한 50개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문제은행의 개수도 작고, 문제은행의 개수는 더 작지요. 이 실선으로 됐다 그랬으니까요. 39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39개. 그리고 문제은행들의 자산 규모도 보게 되면은 지난해 많을 때 한 1,7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는 과거 2008년보다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작아졌는데 이 규모로만 봐가지고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it's not a big deal. 예? 커다란 문제가 아니지 않냐. 2008년보다도 굉장히 그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2008년도에 그러니까는 은행들의 문제와 2023년도에 은행들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인 겁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뭐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깔끔하게 다시 그림을 그린 건데요.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요. 다운받은 건데. 하여간 2023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위기하고 금융위기 이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행들의 위기의 내용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요. 제가 이거 몇 차례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2009년 3월 달부터요. 2009년 3월 달부터 3년 후, 그러니까 2012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 한 3년간 그러니까는 그 연준의 국채 보유액, 이 빨간색 막대기가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보유 규모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실선은 뭐냐면은
자, 국채가 발행할 때 액면 가격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근데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 나누기 액면 가격.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발행할 때 국채를 발행할 때의 가격 대비해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러니까는 차이가 형성되졌냐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란색 숫자로 107%라는 게 보이죠. 가운데 보게 되면요. 즉 7% 정도가 더 그러니까는 올랐다는 얘기인 겁니다. 채권 발행 가격보다도요. 예?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요. 보게 되면은 오른쪽이 그러니까는 저기 시장가 나누기 액면가의 비율인데 다 100보다 우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파란색 실선을 보게 되면 다 100보다 우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즉 뭐냐면은 국채 시장 가치가 발행할 때 액면 가격보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과거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금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거겠지만은 채권의 가격하고 채권의 수익률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좀 받아주세요. 과거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요. 자, 뭐 주식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경기 침체기에는요 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떨어지죠. 자금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채권의 수익률이 되게 시장 금리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시장 금리하고 되게 우리가 수렴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요. 예? 은행 금리하고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 국면이 예상이 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채권 수익률이요.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경기 침체 기간에 103%에서 107%가 쭉 올라갔다는 게 채권 가격이 올라간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이제 회복되어지니까 거꾸로 회복되어지게 되면 자금의 수요가 증가할 게 아닙니까? 그럼 금리가 올라갈 게 아니겠어요? 채권의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올라가지죠. 그럼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107%였던 것이 103%가 내려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경기하고 관련됐던 채권 가격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린 색깔로 박스를 해놓은 건 바로 뭐냐면요. 이때가 연준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지금 뭐냐면 돈을 찍어가지고 달러 프린트 해가지고 채권을 막 매입했었던 그것을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하잖아요. 예? 주로 미 국채하고 MBS를 주로 매입을 했죠. 연준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미 국채를 매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즉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의 시장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109% 안팎으로 그러니까 형성되잖아요. 채권의 가격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금융위기 당시에는 채권에 투자를 국채에 투자한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었습니다. 매력적이었어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2019년부터 최근 2월달까지, 올해 2월달까지입니다. 올해 2월달까지인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딱 중간에 보게 되면은 중간이 아니라 저쪽 99.2 숫자가 되어 있네요. 100m로 떨어진 것이 언제부터냐면요. 99.1을 기록한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게 100선 밑에가 처음이 99.2니까요. 그게 언제냐면 2022년 3월 달입니다. 2022년 3월. 100 밑이라는 건 뭐예요? 채권의 발행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산 가격보다도 더 떨어졌으니까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으로 이게 85년도 그러니까 4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100m 떨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2022년 3월이 언제입니까요? 작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작년 3월달부터입니다. 2022년 3월이요. 그때부터 100m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쭉 미끄럼 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1년 말부터 잘 기억해 두세요. 21년 말부터 미국의 국채 가격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요? 91.1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요? 지난해 10월 달입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국채파동. 국채파동이요. 지난해 10월 달 국채파동이 있었잖아요. 유동성 파동이요. 그렇죠? 국채가 현금화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요. 그게 바로 이제 국채 가격이 가장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 있었습니다. 91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109%에 비하게 되면 거의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국채 가격이 엄청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좀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죠. 11월, 12월, 1월 지나가 좀 회복이 됐죠. 조금요. 약간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정이 됐던 겁니다. 진정이 됐던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그러니까 올 1월 달까지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이 진정됐던 이유가 제가 국채를 중심으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채에 주목하라고. 미국채. 그러다가 2월 달에 다시 딱 꺾이죠. 92.3으로요. 다시 꺾였잖아요. 1월 달에 비해서 쭉 꺾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2월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2월 파동이요. 그 2월 파동의 연장선에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파산한 겁니다. 파산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앞에 기간은 어떤가 한번 봐보세요. 2019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3차례 인하했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2018년도에 금리를 4차례, 1년 4차례 올려가지고 상당 구간 2.5%까지 올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좀비 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니까는 예?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니까는 2019년도에 3차례 금리를 인하했었죠. 팬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하니까는 당연히 뭐냐면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금리가 바로 이제 그 채권 수익률하고 수렴한다고 얘기했으니까는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니까는 당연히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한 100 정도에 있던 것이 109까지 올라가잖아요. 채권 가격이요. 시장 가격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면서 또 다른 양적완을 했었잖아요. 달러 프린트 해가지고 막 사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2020년까지는 채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지면서 채권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국채 수익률이요. 국채 수익률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국채 수익률이 좋은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은행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그러니까는 국채로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 국채로 많이 보유를 한 것이고, 근데 그게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는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외형적인 장부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행 파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도 이게 1년 전입니다. 22년 4월 20일이니까 정확하게 1년 전이죠. 85회 때 제가 마이너스 썸 게임을 시작하면서 이러다 다 죽어 하면서 그때 제가 거기서 소개한 이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요? 미국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제목이 뭡니까? US 트레저리 하게 되면은 정부의 채권은 대부분이 뭐냐면 그 나라의 재무부, 우리나라로 하면 기재부죠. 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게 바로 재무부가 담당을 하니까요. 미국은 디파트먼트 오브 트레저리가 재무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을 그냥 트레저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트레저리라고도 표현해요. 트레저리가 미국 정부 채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이전시 시큐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 보증기관들이요. 정부 보증기관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뭐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 이런 데들 있잖아요. 예?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상 보증해주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발행한 그러니까 채권들, 대개 이제 MBS를 얘기합니다. MBS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채하고 정부 보증기관이 발행한 MBS를 은행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보유 규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89년도 최근까지 23년 3월 달까지잖아요. 최근까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빠르게 증가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양적 완화 하면서 그러니까는 막 사줬거든. 사주면서 그러니까는 국채나 MBS의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자산으로 이게 등장이 되니까 은행들이 여기다가 많이 이거 투자를 했던 거예요. 보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은 2019년 이후에, 특히 2020년 이후에 보게 되면 거의 수직 상승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 그 보유액 증가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진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꺾이잖아요. 조금 맨 끝에 가서요. 즉,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혹은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보니까 은행들의 경험상으로 볼 때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나 미국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발행한 MBS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재미가 소위 말해서 수익이 남는 장사였던 거예요. 매력 있는 투자였던 겁니다. 매력 있는 투자였던 거예요. 이게 지난 그러니까는 십몇 년 동안에 미국의 그러니까는 은행들을 둘러싼 환경이었던 거예요. 네?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뭐냐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떠나서 아니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기본적으로요. 뒤에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은행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는 뭐라 했었어요? 고객의 예금이나 아니면 그러니까는 차입, 채권을 발행해서 차입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 조달한 자금을 은행은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고요. 고객이 요구할 때 지불을 해야 되니까요. 현금으로 보유하고 제일 처음에는 대부분 어디 합니까?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하지 못한 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 보유를 하죠. 수익성 있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죠. 그 수익성 있는 자산에 금융위기 때는 그 돈들을 뒤로 빼가지고 소위 말해서 CDO 같은 데다 운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CDO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자산이었었다 이거예요. 위험성이 높은 잠재되어 있는 자산이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짓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반복할 수 없잖아.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대안이 등장한 거야. 그 대안이 바로 뭐냐?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미국의 정부가 보증한 기관들이 발행한 MBS. 이건 미국 정부가 보증한 기관들이 발행한 MBS는요, 이건 거의 국채급이거든요. 정부가 보증해 준 거니까. 예?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대주주거든요. 그 두 주체만 그러니까 투자한 돈으로 그러니까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건 순도 100%의 그러니까는 정부 저거잖아요. 기관이잖아요. 예? 그런 데들이 그러니까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발행한 MBS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엄청나게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로 자산 구성을 바꾼 거예요. 예? 은행들이 그러니까 여유 자산을 수익성 있는 자산 하는데 안전한 자산, 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나 정부가 보증한 기관들이 발행한 MBS는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언제든지 또 그다음에 현금화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안전한 자산이니까요. 예? 사람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냐면은 가격도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수익성도 좋아. 그러니까 이 증권들에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 보유액을 크게 늘린 거고, 특히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는 더 빠르게 보유액을 늘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세상에 이것보다 안전한 채권이 없는데 이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장려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은행들은 대개 뭐냐면은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유동성 비율을 굉장히 높여라. 지금 뭐냐면 언제든지 그러니까는 그 현금이 인출될 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으로 많이 보유를 해라.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자산. 이거 두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증권들이잖아요. 자산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가격도 굉장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됐어. 그리고 은행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자산을 구성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난해 3월 달부터 이게 곤두박질 치겠다는 건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21년 연말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래서 1년 전에 이게 지금 다 1년 전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년 전에
22년 4월 20일이니까 정확히 1년 전이잖아요. 85회 때 한번 찾아보세요. 85회 때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었어요. 그때 뭐냐면 이 그 미 국채가 상한이 5년 안에 집중돼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여주면서 왜 그렇습니까요? 당시에 그러니까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로 금리를 내렸잖아요. 연준이요. 제로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는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게 이자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단기 국채들도 거의 그러니까는 제로에 붙어 있었으니까는. 예? 수익률이요. 정부가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제로 금리로 내리다 보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 단기 국채를 발행했던 거예요. 단기 국채로. 예? 근데 이게 이제 만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5년 이내에 상환이 집중돼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었고 단기 국채를 은행들이 많이 보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현금화 시키기도 쉬운 자산들인 거죠. 최근에 우리가 MMF에 많은 돈이 몰린 날이죠. MMF에 들어가는 돈들이 되게 어떤 돈들입니까요? 단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에다가 운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기 국채들입니다. 단기 국채들이요. 예? 국채는 안전도가 높기 때문에 현금화 시키기도 쉽지만 더군다나 또 단기 국채야. 그럼 민간 기업이 발행한 채권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는 현금화 시키기 쉽지요. 선호도가 높으니까. 이게 엄청 발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 부채 5년 내 70%가 만기 들어온다. 당시에 제가 이거 수치로 제가 보여드렸던 거잖아요.